일본은 아직도 스스로를 강대국이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변해버린 세계 속에서 과거의 기억만 붙잡고 서 있는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실언이 아니다. 그것은 일본이 지금 어떤 시대 인식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국제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힘의 균형은 이미 오래전에 이동했다. 그러나 일본 정치의 언어와 사고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국내 지지율을 얻기 위해 강한 말을 던지고 감정을 자극하며 주변국을 자극하는 선택은 순간적으로는 통쾌함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운명은 박수 소리로 결정되지 않는다. 세계는 더 이상 일본의 기억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순간 일본은 스스로를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키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이 글은 한 정치인의 발언을 넘어 일본이라는 국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 다카이치 발언의 본질, 실언이 아닌 필연.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두고 일본 안팎에서는 외교적 실수 혹은 과도한 표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 발언을 단순한 실언으로 규정하는 순간 문제의 본질은 가려진다. 이 발언은 우발적인 말실수가 아니라 다카이치라는 정치인이 걸어온 길과 일본 정치가 쌓아온 흐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결과에 가깝다. 다카이치는 오랫동안 중국과 한국을 향한 강경 발언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온 인물이다. 과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하던 표현, 즉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에서의 도발적 언어를 그는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는 외교적 신중함의 결여라기보다 오히려 정치적 계산에 가까웠다. 일본 사회 내부에 쌓여있던 불만과 열등감, 그리고 경제적 정체에서 비롯된 좌절을 자극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다카이치는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인물로 평가된다. 과거의 일본 총리들, 보수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외교적 선을 지키려 했던 인물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전의 지도자들은 말하지 않는 것 자체를 전략으로 삼았다. 대만 문제,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호함을 유지하며 충돌을 피했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그 선을 의도적으로 넘었다. 이는 무지해서가 아니라 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중국 역시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다카이치가 총리에 오르기 전부터 그의 발언과 행보를 면밀히 관찰해왔다. 총리가 되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는 이미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강한 반발은 놀라운 반응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상된 수순에 가까웠다. 중국의 입장에서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국가 전체의 방향성에 대한 신호였고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 결국 이 발언은 개인의 언어 선택이 아니라 일본 정치가 선택한 길의 결과다. 국내 여론을 우선하고 국제 질서의 변화를 외면하며 과거의 힘에 대한 기억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구조 속에서 이 발언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다카이치의 말은 일본 정치의 거울이며 그 거울 속에는 현실과 점점 멀어지는 국가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이 중국의 반응이 의미하는 것, 분노가 아닌 계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이 보인 태도는 겉으로 보면 격앙되고 공격적으로 보인다.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강경한 표현, 외교 현장에서의 냉담한 분위기, 그리고 일본을 향한 공개적인 압박은 감정적 분노의 표출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일련의 반응을 감정의 문제로 해석하는 순간 국제정치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중국의 대응은 분노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의 결과였다. 중국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발언의 의도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였다. 일본이 한 번도 넘지 않으려 했던 대만 문제의 선을 공식 지도자가 넘었다는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일본이 기존의 합의를 흔들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의 해명이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해명도 발언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요구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철회였고 그 요구에는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선택한 대응 방식은 중국의 계산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다. 일본 외교 당국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고위 관료를 파견해 설명에 나섰지만 이 장면 자체가 중국에는 명확한 메시지로 읽혔다. 급한 쪽이 움직였다는 사실, 즉 일본이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제 외교에서 이런 장면은 말보다 강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이를 통해 중일 관계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했다. 중국이 외교적 의전과 공개 장면을 활용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냉정하고 고압적인 태도, 거리감을 강조하는 모습은 일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였다. 중국은 이 문제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고, 동시에 일본이 예전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관계를 각인시키는 과정이었다. 결국 중국의 반응은 과잉 대응이 아니라 질서 관리였다. 일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그에 대한 대가는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었다. 중국은 이 사안을 통해 일본뿐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다. 힘의 균형이 바뀐 시대에 과거의 언어로 현재를 흔드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3. 경제 보복의 실체,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외교 갈등이 감정의 언어로 시작될 수는 있어도 그 결과는 언제나 숫자로 남는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취한 일련의 조치는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일본 사회의 취약한 고리를 정확히 겨냥한 경제적 압박이었다. 관광 제한, 수산물 수입 중단, 유학생 이동 통제는 각각 따로 보면 단편적인 조치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연결해 보면 일본 경제 구조의 약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수단이었다. 가장 먼저 체감된 충격은 관광 산업이었다. 중국인 관광객은 오랫동안 일본 관광시장의 핵심 축이었다.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까지 소비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고 숙박, 교통, 소매업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수익을 만들어냈다. 중국의 여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자 항공편 취소가 급증했고 단체 관광을 중심으로 예약이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이는 단순한 방문객 감소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유학생 문제는 더욱 구조적인 타격을 준다. 일본의 많은 지방대학들은 이미 국내 학생 감소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 공백을 메운 존재가 중국 유학생이었다.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 지역 소비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지역사회에 남긴 경제적 효과는 결코 작지 않았다. 중국 유학생의 유입이 막히는 순간 대학 재정은 물론 연구와 실험 인력까지 동시에 흔들린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 과정에서 중국 유학생이 차지하던 비중을 고려하면 이는 교육 문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무역 구조를 보면 격차는 더욱 분명해진다. 일본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높은 반면 중국의 대일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 말은 곧 장기전으로 갈수록 일본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뜻이다. 일본이 중국을 향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 압박 수단이 제한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대로 중국은 선택적으로, 단계적으로 압박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숫자는 냉정하다. 관광객 수, 유학생 비율, 수출 의존도라는 지표들은 감정이나 여론과 무관하게 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현실은 분명하다. 경제 보복의 충격을 더 크게, 더 오래 견뎌야 하는 쪽은 일본이다. 외교적 강경 발언이 가져온 대가는 이미 통계와 수치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이고 있다. 4. 일본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카드들. 외교 갈등이 심화될수록 중요한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이제 무엇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보면 현재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겉으로는 여전히 기술 강국,
산업강국처럼 보이지만 실제 힘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일본의 선택지는 생각보다 매우 제한적이다. 과거 일본이 자주 활용하던 방식은 기술과 부품을 무기로 삼는 것이었다. 고급 소재와 정밀 부품, 장비 분야에서의 우위는 분명 일본의 강점이었다. 그러나 이 우위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힘을 잃고 있다. 중국은 오랜 기간 대규모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자국 생산 체계를 강화해왔고 외부 압박이 가해질수록 오히려 투자와 대체 생산을 가속해왔다. 일본이 부품이나 장비를 제한한다고 해서 중국 산업이 즉각 멈출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 더욱이 이런 방식은 일본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중국 시장은 일본 기업에게 여전히 중요한 수익원이다. 압박을 가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 기업의 실적과 고용으로 돌아온다. 즉, 카드를 쓰는 순간 그 카드의 칼날이 동시에 자신을 향하게 되는 구조다. 그래서 일본은 위협은 할 수 있어도 실행으로 옮기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 히토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내부에서는 자원 개발이나 대체 공급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히토류 채굴과 정제 과정은 막대한 환경 부담과 시간이 필요하다. 국토가 좁고 환경 규제가 강한 일본에서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중국은 이미 공급망과 생산 체계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쥔 쪽이 누구인지는 명확하다. 결국 일본은 강하게 말할 수는 있어도 강하게 행동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 과거에는 선택지가 많았지만 지금은 하나하나가 비용과 위험으로 이어진다. 외교적 긴장을 높일수록 일본의 카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직면한 현실이며 힘의 균형이 바뀐 시대가 만들어낸 냉혹한 결과다. 오국력의 역전, 숫자로 확인되는 시대 변화, 중일 갈등의 근본에는 감정도, 이념도 아닌 분명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력의 역전이다. 이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숫자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경제 대국이었고 중국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 구도는 이미 오래전에 뒤집혔다. 약 40년 전 일본의 경제 규모는 중국을 훨씬 앞섰다. 당시 일본은 세계 경제에서 중심에 서 있었고 중국은 아직 성장의 초입 단계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속도는 전혀 달랐다. 중국은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며 국력을 비약적으로 키웠고 일본은 장기 침체 속에서 완만한 성장에 머물렀다. 그 결과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군사력과 재정 능력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단순히 국방비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총량이다. 경제 규모가 커진 중국은 더 많은 자원을 군사와 외교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제약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였다. 설령 일본이 방위비 비율을 높인다 해도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회복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일본 정치가 이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과거의 위치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고 예전의 언어로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국력의 중심이 이동한 시대에서 과거의 기억에 기대는 태도는 더 큰 오판을 불러올 뿐이다. 6. 다카이치 지지율의 진짜 이유.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 상승을 두고 일부에서는 강한 리더십의 회복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 지지의 성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것이 정책의 성과나 미래 비전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감정의 반응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지금 일본 사회에서 다카이치가 얻고 있는 지지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누적된 불만이 한 지점에서 분출된 현상이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생활 수준의 정체는 일본 사회 전반에 깊은 피로감을 남겼다.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어가고 중장년층은 과거와 현재의 격차에서 좌절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를 향한 강경한 발언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구도로 바꿔준다.
문제의 원인을 내부 구조가 아니라 외부의 존재로 돌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카이치의 언어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중국인 유입과 관광 문제, 생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불만도 지지율 상승의 중요한 배경이다.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한 피로, 문화적 충돌, 생활 질서에 대한 불안은 일부 일본인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남겼다. 다카이치의 강경한 태도는 이런 감정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며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런 지지는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감정은 빠르게 고조되지만 그만큼 쉽게 식는다. 외교적 긴장이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고 생활 속 불편이 실제 비용으로 체감되는 순간 지지의 근거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다카이치의 높은 지지율은 일본 사회가 처한 불안의 거울이지 안정된 국가 운영에 대한 신뢰의 증거는 아니다. 감정에 기반한 정치가 결국 어떤 대가를 남길지는 시간이 지나며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7. 미국은 왜 일본을 외면하는가?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의 절대축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미국의 시선은 더 이상 일본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재정렬이다. 미국의 외교는 언제나 가치보다 이익에 민감했고 그 기준에서 일본의 전략적 비중은 과거와 같지 않다. 첫째, 일본은 이미 미국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소진된 국가다. 통상과 투자, 방위 분담에 관한 협상은 상당 부분 정리되었고 추가로 미국이 요구할 여지는 제한적이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협상과 압박이 동시에 가능한 대상이다. 거대한 시장과 공급망,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든다. 선택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중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둘째, 일본의 강경 노선은 미국의 부담을 키운다. 대만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에서 일본이 앞장서 발언할수록 미국은 원치 않는 책임과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미국은 갈등을 관리하려 하지만 일본의 언행은 오히려 긴장을 증폭시킨다. 이런 동맹은 도움이 되기보다 관리 대상이 된다. 결국 미국이 일본을 외면하는 이유는 배신이 아니라 계산이다. 변화한 힘의 구조 속에서 일본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일본은 동맹에 기대어 버티려 할수록 더 큰 공백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8. 일본 경제의 내부 붕괴 신호. 중일 갈등과 외교적 긴장이 주목을 받는 동안 일본 내부에서는 더 조용하지만 훨씬 위험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외부 압박이 아니라 내부 구조에서 비롯된 경제적 균열이다. 이 균열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붕괴로 나타나지 않지만 서서히 국가의 체력을 잠식하며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신호로 작동하고 있다. 가장 뚜렷한 징후는 통화 가치의 약화다. 엔화 약세는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에는 일시적인 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부담이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된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는 위축된다. 이 악순환은 서민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빠르게 키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정 구조다.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과 물가 대응을 명분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이는 결국 국채 발행 확대라는 방식으로 이어졌고 이미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과거에는 초저금리 환경 덕분에 이자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금리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는 순간 이 구조는 매우 불안해진다.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재정의 유연성은 급격히 사라진다. 정책의 모순도 문제다.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확장하는 선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돈을 풀어 물가를 잡겠다는 접근은 단기적 완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운다. 동시에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없는 구조는 정책 선택의 폭을 더욱 좁힌다. 결국 일본은 스스로 만든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내부 붕괴 신호는 외교 갈등보다 더 위험하다. 외교는 방향을 바꾸면 회복의 여지가 있지만 경제 구조의 균열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 지금 일본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단계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개혁이 멈춘 정치, 정체된 국가. 일본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에는 경제나 외교보다 더 깊은 문제가 놓여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의 정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정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 일본의 정치는 오랫동안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어 왔고 그 결과 개혁은 점점 멀어졌다. 장기 집권 구조는 일본 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특정 세력이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하면서 정책의 연속성은 확보했지만 동시에 변화의 동력은 사라졌다. 정치와 이권이 결합된 구조 속에서 개혁은 곧 기존 질서를 흔드는 행위가 되었고 이는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정치 자금 문제와 부패 의혹이 반복적으로 등장해도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장기적 비전보다 단기적 관리가 우선된다.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면서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은 뒤로 밀린다. 디지털 전환이나 산업 구조 개편 같은 과제들이 구호로만 남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혁신이 필요한 순간마다 정치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온 셈이다. 정치의 정체는 국가 경쟁력의 정체로 직결된다.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등장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과거의 강점은 점차 의미를 잃는다. 일본이 여전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새로운 성장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와 정책이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정치 전반을 지배하는 한 정체는 피할 수 없는 결과다. 결국 개혁이 멈춘 정치 아래에서 국가는 천천히 멈춰선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내부의 결정 구조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 일본이 직면한 문제는 특정 지도자의 성향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치 구조 그 자체다. 이 구조를 넘지 못한다면 일본의 정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운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10한 중1 속에서 일본의 고립, 동아시아의 질서는 언제나 세 나라, 한국, 중국, 일본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이 세 나라는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며 균형을 만들어 왔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일본은 점점 그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고립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점에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은 전략적 현실을 외면한 채 정면 충돌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력의 격차가 명확해진 상황에서도 과거의 언어와 시각으로 중국을 대하려 하면서 협상의 공간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 이는 갈등을 관리하기보다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결국 일본의 외교적 선택지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긴장은 반복되고 있다.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다시 꺼내는 행위는 실질적 이익과 무관할 뿐 아니라 일본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통로마저 스스로 막는 선택에 가깝다. 중국과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약화시키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행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중국과 대립하고 한국과도 거리를 두며 주변국 모두와 마찰을 빚는 구조에 가까워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이런 위치는 매우 불리하다. 협력의 축이 사라지면 외교는 점점 일방적이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경제와 안보로 전이된다. 지금 일본이 처한 고립은 외부의 압박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변화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누적된 결과다. 이 고립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본의 선택지는 앞으로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10일 다카이치 이후에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그에 따른 중일 갈등은
한 정치인의 언행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그것은 일본이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드러낸 하나의 징후다. 핵심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그 인물이 등장할 수 있었던 정치 환경과 사회적 선택에 있다. 다카이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 현실적으로 그의 발언을 철회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발언을 거두는 순간 그가 쌓아 올린 정치적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도력의 붕괴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갈등을 해소하려 해도 명확한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다. 강경 노선을 유지하며 더 큰 부담을 감수하거나 지도자의 교체를 통해 방향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일본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감정 정치와 과거 인식에 의존해온 구조적 문제에 있다. 국력의 변화, 주변국의 부상, 세계 질서의 재편을 인정하지 않는 한 같은 갈등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것이다. 지금 일본에 필요한 것은 강한 말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다카이치 이후에 일본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감정의 기대는 정치에서 벗어나 장기적 국익을 기준으로 한 전략적 판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제로섬이 아닌 관리 가능한 경쟁과 협력의 틀로 재정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은 점점 더 고립된 채 스스로 만든 한계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로 남게 될 것이다.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일본의 다음 세대를 결정하게 된다.